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초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루 종일 현물 매도 압력이 시장을 짓눌렀으며 해외 시장은 유럽이 나름 강세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은 드디어 테크가 확실하게 부러지면서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나스닥 지수가 15,300포인트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의 뭐 1000포인트가 빠졌죠. 그런데 이제 급락이 시작이라고 하면 이거 대체 어떻게 됐냐라고 하실 수 있죠. 시장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매크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또 현물 매도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눌러대는데요. 그나마 파생시장에서는 선물도, 옵션도 중립을 유지하면서 하락 속도를 저지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현물 매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른바 배터리 주식들이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크게 밀렸는데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이런 건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또 에코브라더스, LNF 하여간 2차전지 냄새가 묻어있으며 다 쳐맞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종목들이 최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대까지 쳐맞았는데 그렇게 맞은 것 치고는 어쩌면 시장은 나름 견고하게 버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는 이들 종목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그 전에 이렇게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해외 시장 참여자들은 이들을 숏은 못하지만 왜냐면 숏했다 가면 크게 다였으니까요. 그래서 롱은 잡지 않되 파생 시장에서 그동안의 선물 매수로 델타 헤징만 해서 따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 종목들이 줄줄줄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거의 언더슈팅 나왔다 싶을 정도로 빠졌는데 이들 종목 위주로 빠지고 나머지 주식은 크게 빠지지 않으니까 굳이 선물 매도로 방향성을 숏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간 이 생각하면 진짜 SDI는 정말로 역대급 못된 인간입니다. 사실 오늘 또 텔레그램이 돌았어요. 응? 자기가 1억을 내놓고 자기는 2차전지 투자를 할 텐데 3년 뒤에 어떻게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야, 참. 물론 그렇게 대중 상대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완전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대놓고 그럴 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이 현물은 3,400억이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약 1,000억 원가량 순매수 상태를 유지했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의미 없는 그런 외가격 미결만 정리를 할 뿐 변동성 매도 이런 건 없었어요. 특히 풋클래스에서의 외가격 미결 정리가 있었는데 이는 시장이 추가 레벨 다운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만약에 추가 레벨 다운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동성 매도가 시작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폭락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즉 아직도 숏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시황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종합주가지수 2300을 향해서 어떤 경로가 되었든 또는 어떤 속도가 됐든 내려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현재의 풋클래스 미결 현황을 보면 의미 없는 극외 가격을 제외하고는 나름 미결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마켓메이커들은 지금 언더슈팅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인 품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품매도에 뛰어드는지 아니면 지수 바닥을 예측하고 롱을 들어갔다는 최소한 이번 월물만큼은 아주 피곤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강했습니다. 사실상 마감 때까지 양봉을 쫙 뽑아놓은 셈인데요. 유럽 마감할 때까지도 나스닥 선물이 폭락하고 S&P도 급락이 이어졌죠. 하지만 유럽은 아랑곳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강세대에서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주식이 숏커버 등이 이유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 목요일에 있을 ECB를 앞두고 유로존 경제 지표가 이렇게 폭망인데 ECB가 얼마나 호키시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금리는 당연히 다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생각이 유럽 증시 반등의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완전히 김칫국 퍼마시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지금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로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에커먼 커버링 이후로 하루 정도 횡보하던 장기 채권은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버렸어요. 22가 무슨 설레발을 하던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나름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증시만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은 테크 섹터이지 뭐 전 섹터가 망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버틴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뭐 종가 고가로 당긴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을 봅니다. 즉 22에서 정말로 뭐 도비시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되돌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사실 22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지역별로 금리 차이가 여전히 200bp씩 난다는 것도 공동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거는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그 10년물과 독일 10년물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 제로금리 시절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채권 스프레드 확대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는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 경제가 맛이 간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가 다 올라가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됐죠. 그러면 이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유로존 내 독일이 환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탈리아는 집권당이 바뀌면서 이거는 의미 있는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생각해서 시장이 이 스프레드 축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9월부터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죠. 이거는 유로존 국가별로 지금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요. 현재 독일 10년물이 2.88% 그리고 이탈리아 10년물이 4.91%인데 지금 22가 이번에 금리 동결 다 할 거라고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로존 인플레 지금 분명히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PMI 같은 경기 지표도 꺾이고 있는 마당에 장기 금리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흐름을 안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통화시장만이 22 방향성 결정할 것 같은데 24일에 이른바 에크먼 커버링 때 유로화가 급등했어요. 근데 그때 숏을 다 죽여놓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 22 이벤트는 그냥 논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아주 난리법석을 부렸죠. 내일이 옵션 만기라 어떻게든 뭐 골드 콜옵션을 당첨시키려는 그런 매수세가 있었고, 그래서 1980달러에서 계속 지지받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2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죠. 근데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무슨 지상군 투입을 미루겠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블룸버그에서는 그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5분 만에 뭐 1975달러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잠깐 눌렸다가 결국 급등 마감했죠. 기름도 마찬가지로 원유 재고가 지금 100만 배럴대로 증가로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 이후에는 별다른 방향성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순간 82달러 중반까지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5분 만에 바로 눌림 회복하자 쇼커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 거의 뭐 4%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하게 됐는데 근데 브렌트 기름이 90달러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름은 숏 마인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시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이 개장 후 5분간의 흐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아니 작년도 그렇고 보통 나스닥은 갭 다운이 나오면 또는 뭐 보합 출발하던 갭 상승 출발하던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만큼은 일단 5분 동안 아주 무지막지한 롱이 들어오곤 했죠. 특히 갭 다운 출발을 할 때는 더욱 묻지만 매수들이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갭 다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도가 시작되었고요. 갭 다운도 적지 않았는데도 매도가 강하게 시작됐죠. 전일 장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갭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매도 찬스로 본 이유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3분기까지만 해도 매니피션트 7 종목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4분기에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세러더 뉴스 이걸 단단히 결심하고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하락이 집중된 종목은 뭐 구글 마이너스 9%도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갭상승 5%가 나왔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죠.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구글 실적도 보면 클라우드 관련 비즈니스에 흠집이 나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의 실적은 아주 양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그냥 4분기에도 매수를 처지르겠다 이런 심리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하락으로 SPX 인덱스랑 SPW 인덱스의 괴리가 좀 좁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볼게요. 네, 여기 이제 하얀색이 S&P 500, 이게 저기 동일가중지수 SPW죠. 근데
요게 살짝 좁혀지고 있어요. 이걸 YTT로 보면 이미 SPW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S&P 500 여기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섞여 있죠. 요것들이 빠르게 빠져가고 있다.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겠죠. 여기나. 그래서 그만큼 치명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반도체 박살나고 뭐 아마존도 마이너스 5%대 하락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냉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투매 아니냐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도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전일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작은 양봉밖에 안 나왔어요. 이른바 그 투 디지스의 폭발 같은 건 안 나왔죠. 하루에 뭐 18%씩 변동성이 떠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변동성 좀 살겠구나 싶은 20포인트에 안착을 했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20포인트에서 28포인트 찍고 다시 22포인트로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 그 스파이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투매가 나오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 단위 시간당 하락폭이 최근 N개의 타임프레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N은 그냥 몇 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30분짜리를 기준으로 9600캔들이면 한 200일 정도거든요. 또는 뭐 그 14400캔들, 뭐 19200캔들 이 정도 몇 배수 정도의 데이터셋을 보고 그 데이터셋 내에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투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중 흐름은 뭐 SBB 사태를 포함해서라도 올해 나온 것 치고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단위 시간당 하락폭이 나왔어요. 시황에서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나스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생각보다 잘 방어했다는 것이에요. 러셀이 지금 신저가 갱신 중이죠. 그래서 2022년의 저가권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러셀이 좋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시장의 하락이 나스닥에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나스닥이 매니피션트 7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변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이 살아나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다시 5% 향해 가니까 시장이 하락한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그냥 5%대에서 뭉갤 것으로 봐요. 진짜 문제는 이 투텐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도는 것인데, 그 제가 여러 번 시황에서 얘기했죠. 이게 플러스가 돌면 장기 채권이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차트 보면서. 여기 지금 투텐 스프레드가 지금 벌써 17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엄청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이죠. 이게 플러스로 도는 시점이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FOMC 전후일 것 같아요. 그 뒤에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지 하지,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투매 같은 건 안 나오고 있고, 채권은 장기물로 점진적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부분의 자산군들,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뭐 하나 YTD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매니피션트 7 주식들은 아직은 플러스거든요. 얘들마저 빠르게 망가진다고 하면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단기 채권 박아놓고 그냥 올해 장사 포기하자, 요것뿐이죠. 시장이 상승을 하려 했다면 올해 9월에 그냥 바로 달렸어야 돼요. 그런데 고가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견디고 버틴 것들이 매니피션트 7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시장은 불이 난 공연장의 출구로 선착순 탈출하는 그런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하락 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락이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는 해외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즉 지금까지 하락은 우리 시장만이 재료인 뭐 이른바 빡브라더스 그리고 SDI 만행으로 나타낸 그런 하락이지. SDI가 뭔지는 아시죠? 삼성 SDI 말고요. 나쁜. 자, 아무튼 그런 자들 때문에 나타난 하락이라고 봐요.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로서의 하락은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이제 각 20포인트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외 시장이 2% 내리고 2% 오르고 이런 흐름들 종종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언더슈팅 때 숏을 줄이고 오버슈팅 때 숏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종합주가 지수 2300 이상에서는 롱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봐요. 특히 우리 시장은 아직 HBM3 내러티브가 남아있죠. 근데 지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가 망가진다. 그러면 HBM3 내러티브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아무리 뭐 HBM 영업이익이 DDR5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매출 비중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초 고평가 상태죠. 얘네들이 꺾인다 그러면 벤더들이 멀티플 같이 내려가 줘야죠. 따라서 2300포인트 이상에서는 숏 유지, 2200포인트대 이하에서는 전략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보고 있지, 추세적 롱 포지션 진입은 11월 FOMC 이후에도 글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뷰 갖고 있습니다. 나스닥 숏 제가 추가한 것은 좀 줄였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아마도 10월 월봉 그대로 망가지는 것을 포함해서 11월 FOMC까지는 숏을 그대로 홀딩할 계획이에요. 이 기간 중에 고민되는 것은 나스닥이 갭 다운 후에 아래 꼬리를 크게 달고 양봉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반등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변동성이 피크를 쳤을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숏을 더 밀어붙인다는 것이 조금 고민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V 반등이 이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이 나오면 그 다음날 뭐 숏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숏 포지션 추가, 그리고 청산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또한 장중에는 새벽 2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투매가 시작된지를 잘 관찰할 계획인데, 지금 변동성이 20포인트대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장 개장 직후에는 뭐 아무리 등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2시 이후 이 시간대는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트리거가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급증하고 함께 투매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때 투매가 나오면 포지션을 더 줄이도록 할 거예요. 시장을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들을 견뎌낸다면 전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든 이 기간들을 현명하게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현금 비중을 높이신 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서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길 바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콜은 인내, 풋은 한방입니다. 좋은 종목들을 담는 것은 인내,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